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성희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향한 노동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시간에는 노동개혁,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여건에 맞는 노동개혁 추진 전략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노동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동개혁 추진 과제는 먼저 저의 생각이란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개혁 추진 과제는 지난 시간에 드렸던 바대로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사가 요구하는 추진 과제도 같이 포함해서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노동개혁 추진 과제를 미리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서 어떤 추진 과제들이 있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노동개혁 추진 전략을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유연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로 제일 먼저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로 꼽히는 게 대기업 공공부문의 임금 체계를 개편해서 임금 유연성을 좀 높이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 공공부문의 임금 현재 연공급형 임금 체계를 지금가치에 상응하는 생산성 임금제가 반영되는 그런 임금 체계로 점차 개혁해 나가는 그런 과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먼저 제가 제시해 드리는 표 하단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이 얼마나 높은지 여기 국제 비교를 한 표를 여기 제시해 드렸는데요. 맨 왼쪽에 독일을 보시면은 독일은 근로자가 30년 근로를 하면은 초임 대비 한 1.8배 정도까지 임금이 올라가는 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평균 임금 기준으로 이렇게 한 30년 근무를 하면은 초임에 한 1.8배 정도 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임에 30년 근무하면은 초임에 한 3배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3.01배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그만큼, 그러니까 오래 근속을 하면은 그만큼 임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같은 일을 해도 오래 근속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러니까 연공평 임금 체계에서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공공부문은 근속 연수가 다 길지 않습니까? 대기업 공공부문의 근속 연수가 길으니까 이런 굉장히 경직된 연공 임금 체계에서는 대기업 근속 연수가 긴 대기업 공공부문의 임금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근속 연수가 짧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임금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임금 체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공공부문은 고용을 늘리기가 어렵고요. 임금이 높으니까, 임금수준이 높으니까 그만큼 고용을 늘리기가 어렵겠지 않습니까?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청년 층들이 잘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이런 그 문제가 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 경직된 연공급 임금 체계를 그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그 과제다, 이렇게 말씀 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연공급 임금 체계를 그 개혁할 때 그 우리나라에서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그 뭐 직무급 그제를 그 도입하는 것으로 그 해결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저는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하고 경직적인 임금,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직무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 체계를 개혁하는 거는, 그런 직무 가치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직무급 임금 체계처럼 직무 가치를 상응하는 임금 체계를 개혁하는 거는, 그게 필요한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되, 또 연공급 임금 체계가 필요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에서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유지를 하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임금 체계를 업종과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조직 관리의 다양성을 반영을 해서 임금 체계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도한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개혁을 하지만, 그것을 생산성 임금제가 반영이 되는 임금 체계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양성을 반영을 해서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서 과도한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개혁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연공성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공성을 낮추는 게, 연공급 임금 체계가 호봉제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더 한 해 늘어날수록 한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호봉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호봉 인상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이걸 호봉 인상률이 얼마나 큰지 우리 노동연구원의 정준호 박사가 연구한 분석에 의하면은, 공무원 호봉 승급률이 한 2.3%입니다. 공무원은 같은 업무를 해도 1년 더 근속하면은 평균 2.3%가 그냥 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호봉 인상률이, 호봉 승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민간부는 어떠냐? 300인 이상 대기업은 1년 호봉 승급이 되면은 한 1.4% 인상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0인 미만, 5인 이상 300인 미만은 한 0.8%, 5인 미만은 한 0.25%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도 호봉 승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과도한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개혁해야 될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이고, 이 중에서도 저는 공공부문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과도한 연공급 임금 체계를 좀 개혁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공급 그러니까 호봉 승급률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호봉 승급률을 낮추면은 전체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급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은 더 올리고, 같은 직급 내에서 호봉 승급에 의한 임금 인상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생애 임금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금 체계 개편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는 그런 임금 체계를 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임금 체계 개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는 임금 체계 개편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하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굳이 임금 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직무급 임금 체계에서
연봉에 의한 그 임금 상류를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더 필요할 정도로 그런 임금 체계 개편을 다양한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업종 특성이나 조직 특성을 반영해서 임금 체계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그 노동개혁 그 과제로는 그 근로시간 그 유연성을 그 높이는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시간을 그 유연성을 높이는데 저는 근로시간을 유연성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그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일 때 노사 합의를 존중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로시간을 그 유연화하는 것은 근로시간 그 유연성을 그 통해서 한편으로는 근로시간을 좀 단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 근로시간 유연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노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사가 협의를 해서 그 기업과 그 업종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것이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 법으로 그 근로시간 상한제를 규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탄력 근로시간제를 법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근로시간 유연화를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근로시간 유연화가 유럽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근로시간 규제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EU 선진국에서는 근로시간 EU 지침에 의하면은 근로시간 규제가 매주 일주에 48시간 최대 상한 범위를 넘지 않으면 되고요. 이를 근로시간 상한 규정이 없고 대신 이를 최소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매일 몇 시간 이상 근로하면 안 된다 그런 저기보다는 매일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근로시간 상한 규제는 일주 단위로만 하고 매일 근로시간 상한 규제보다는 매일 휴식 시간을 최소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주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좀 유연한 그러니까 기업이나 업종 특성에 맞게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박지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규제를 연간 단위로 총량 규제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하고 노사 합의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유럽 지침처럼 이를 최소 휴식 시간을 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 규제를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유규제 방식으로 좀 전하는 것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처럼 우리나라 근로시간 규제도 노사 자율적인 합의를 토대로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그런 영역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이를 통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근로시간 규제와 관한 법제도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노사 자율 그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그 근로시간 그 제도를 규정할 때는 먼저 그러니까 이 제도 개선 그 과정에서 노사정 사회적 그 합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는 거는 상당히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근로시간 규제를 노사 자율적인 합의를 토대로 한 근로시간 위원화를 추진하되 그것을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위헌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로 취업규칙 변경을 조금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든가 근로시간 위원화를 추진하려면은 기업에서는 단체 협약을 개정하거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런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 위원화 제도를 그 기업의 여건에 맞게 어떻게 보면은 근로시간 운영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노조가 없는 데까지를 포함하면은 집단적인 근로조건 결정 제도로는 이 취업 규칙을 개정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개별 근로계약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적인 근로조건 결정 제도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규율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통할 수 있는 집단적인 근로조건 결정 제도로는 취업규칙을 통한 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면 임금체계 개편이든 근로시간 위원제도를 개선하든 취업규칙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근로자 참여협력 증진법에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개정을 하려면은 근로자 대표의 일단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위원화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임금체계 개편하거나 근로시간 위원화를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하다 보면은 일부 근로자가 거기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는 게 대부분 어렵습니다. 특히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은 근로자 대표가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 대표를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취업규칙 변경이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저는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고 불이익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동의를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규칙 변경을 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할 때 근로자 대표를 저는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근로자 대표를 세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근로자 대표를 그러니까 근로자 전체의 투표에 의해서 근로자 대표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근로자 대표를 설정을 할 때, 취업규칙 개정을 할 때 특정 부문에만 해당되는 취업규칙 변경을 할 때는 그 부문의 근로자 대표의 와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서 취업규칙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의 정의를 조금 더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규칙 변경이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어떤 경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사용자가 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불이익한 이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취업규칙 변경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아니면 근로자 대표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원 판례에서도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과 그런 절차적인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판례들을 다 여기서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판례에 근거해서 뭔가 취업규칙 변경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런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노사가 좀 뭔가 서로 근로조건 보호와 노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제도를 좀 새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제로 우리나라의 근로자 파견 제도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파견제 허용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근로자 파견제는 제조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은 근로자 파견제를 근로자 파견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근로자 파견제가 허용되는 영역은 전문 지식 기술 분야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근로자 파견제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 비중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근로자 파견제의 허용 범위가 굉장히 좁은 그런 노동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근로자 파견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파견제가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은
그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선진국형 그 근로자 파견 제도를 그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의 그 근로자 그 파견제 그 제도 그 하에서는 특히 제조업의 그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그 근로자 파견을 그 원천적으로 그 금지하다 보니까 제조업에서는 지금 그 불법 파견과 관련된 그 법률 소송이 굉장히 그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그 법률적인 그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뭔가 근로자 파견, 합법적인 근로자 파견과 불법적인 그 이 도급의 영역을 좀 더 그 분명히 하는 그 제도 개선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제조업에서 그 불법 파견 그 소송은 현대 그 자동차에서 2010년에 그 산하청 그 근로자가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나는 그 불법 파견 그 근로자였다. 파견 근로자였다. 근데 그 제조업은 그 파견 근로자 파견제가 불법이니까 그 현대자동차가 불법 파견을 받았다.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이 맞다.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가 그 이 근로자를 직접 그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판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그 제조업에서 불법 파견 소송이 굉장히 그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근로자 파견제와 관련된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그 범위와 불법적인 그 근로자 파견제의 범위를 좀 더 그 분명하게 그 규정을 하고 근로자 파견제의 그를 그 허용하는 영역에서는 파견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로자 파견제의 현재 근로자 파견제의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로자 파견제가 등록 모집형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그 사업주는 먼저 원청 업체하고 그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로자 파견 사용 업체에 그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파견 도급 계약이죠. 근로자 파견 도급 계약이 해지가 되면은 그렇게 하면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파견제, 현재 이 등록 모집형 근로자 파견제에서는 파견 근로자는 다 기간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하고 또 파견 근로자는 대부분 다 임금이 낮습니다. 장기 근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등록 모집형 근로자 파견제와 달리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상용형 근로자 파견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형 근로자 파견제는 어떤 거냐면은 근로자 파견 업체가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근로자 파견 회사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파견 근로자를. 그다음에 근로자 파견 사용 업체와 파견 계약을 맺으면은 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파견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 파견을 하고 도급 계약이 종료가 돼서 비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도급 계약 기간이. 그런 경우에는 사용 근로자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교육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어쨌든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용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직업 교육 훈련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좀 전문적인 근로자 파견업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상용형 근로자 파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근로자 파견제를 이제는 좀 등록 모집형이 아니라 상용형 근로자 파견제를 아예 법제화해서 근로자 파견제에 의한 파견 근로자들도 고용이 좀 안정되고 임금 근로 조건이 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근로자 파견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로자 파견제의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먼저 제도화한 다음에 근로자 파견제를 좀 적용 허용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면서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 조건을 보호하는 그런 근로자 파견제 확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로 또 하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혁신성장 업종에서는 이 근로시간이라든가 비정규직 노동 규제를 일시적으로 노동규제 샌드박스 같은 규제 샌드박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성장 업종은 계속 그러니까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빠르게 기업 그러니까 경영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라든가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조금 그러니까 이 창업 스타트업 기업에는 조금 규제를 좀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혁신성장 업종에서 창업 기업들이 좀 신속하게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혁신성장 업종에서 근로시간이라든가 비정규직 노동 규제를 일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그런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거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혁신성장 업종을 지정하는 것부터 그런 혁신성장 업종에서 노동 규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노동 규제 유예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또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도 노사정 이 참여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설정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혁신성장 업종에서 비정규직 근로시간 노동 규제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혁신성장 업종에 어떻게 보면은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고 그런 혁신성장 업종에서 일자리 창출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근로조건과 결정된 제도 개선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도는 그러니까 노사정 합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개혁과제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노동시장 유연성을 한편으로 높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안정성을 비는 개혁도 중요한 개혁과제로 제기가 되는데요. 노동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는 개혁과제로는 제일 중요한 게 고용 안전망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그 사회안전망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런 사회보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보험을 탄탄하게 지원해서 고용 취약계층의 안정성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고용보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그 다음에 실업급여, 그 다음에 취업지원 이런 것들이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도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용보험 제도의 그런 적정 노동시장 정책 기능과 실업급여 같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1차적으로 좀 해소하는 정책 과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제가 표를 제시해 드렸는데 권순원 교수가 2020년에 분석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취업자의 중에서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한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취업자이면서, 다시 말해서 근로를 하는 취업자이면서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차적으로 여기서 취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의 안전망에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에 제시해 드린 대로 실질적인 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한 14% 정도 되는데요. 전체 취업자의 이 14%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먼저 줄여야 됩니다. 지금 3개월 미만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든가 1개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지금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근로자들도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은 무조건 고용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먼저 그런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은 무조건 먼저 실업을 당했다고 하면은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이후에 사용자한테 사후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서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영세 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두루누리 사업을 더 강화를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들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전망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요새 노동계에서는 종속노동 근로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요. 이런 종속노동 근로자는 여기 특수고용 형태라든가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런 근로자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자영업자 신분을 갖고 있지만 해당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분야에 종속돼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뜻이죠. 이런 종속노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도록 해야 되지만, 특수고용 형태라든가 플랫폼 노동 근로자는 무조건 고용보험에 포함시켜서 혜택을 받도록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특수고용 형태라든가 플랫폼 노동 이런 종속 노동자들은 고용보험료 납입이라든가 실업급여 지원 기준이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용보험료 납입이라든가 이런 실업급여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현재 보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현재 고용보험 재정이 금방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면, 이런 특수고용 형태라든가 플랫폼 노동을 하는 종속노동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고용안전망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별도의 고용안전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특수고용 형태라든가 플랫폼 노동을 하는 종속노동 근로자들의 소득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지 노동시장 실태 조사를 먼저 해서 이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근로 조건을 보호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특정을 해서 어떻게 근로 조건을 보호할 것인지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종속노동 근로자의 범위, 그다음 근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고용 안전망을 설계할지를 먼저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고용 안전망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을 어떻게 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거기에 맞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고용안전망을 설계하는 연구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별도의 고용안전망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속노동 근로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고용안전망을 설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안정성을 좀 높이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 노동개혁 과제로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공정한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노동 개혁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공정한 노사관계 제도화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개혁 과제는 법과 원칙에 통하는 노사관계를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런 그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그 노사관계로 인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낮고 기술 혁신도 그 굉장히 그 장애를 그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 문제를 그 생각하면 그 법과 원칙에 통하는 노사관계를 제도하는 것이 그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그 법과 원칙에 통하는 노사관계를 그 제도할 때 무조건 그 현재의 그 법제도를 그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법과 원칙을 강제하는 것만으로 그 해결하기에는 지금까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도 법과 원칙을 그 위반하는 이 노사양 측의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그런 노사관계를 구축할까도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저는 극단적인 노사 갈등을 유발하는 노사의 불법 행태 유형에 대해서 이런 불법 행위만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노사정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사 합의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노사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구축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노사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줄여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인정한 극단적인 노사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정부도 무관용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이 해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노사관계에서 불법 행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법과 원칙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제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공정한 노사관계 제도화 정책 과제는 대화 타협을 통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노동 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사 갈등이 많은 이유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분쟁 해결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서 오는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 갈등을 좀 원활하게 대화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하청 노사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점차 늘어나가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원하청 노사 갈등은 현재의 단체 교섭 제도에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청 근로자 또는 하청 사업장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은, 원청 기업은 단체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고 당연히 교섭을 거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그러니까 하청 근로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현재 원하청 간의 노사 갈등을 단체 교섭이 아니라 노사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좀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하청 간의 공동 노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면, 근로자 참여 협력 증진법에서 원하청 간의 공동 노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은 원하청 간의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노사 협의를 통해서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
이런 노사협의를 통해서 근로조건과 그 관련된 그 다양한 그 쟁점들을 그 교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화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원화청 간의 그 실질적인 그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그 원화청 간의 노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섭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노동위원회인데요.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적인 노동 분쟁, 노동 쟁의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거쳐야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동자법에 절차적인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이런 조정 제도를 통해서 노동 분쟁이 해결될 수 있으면은 그만큼 노사 갈등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노동위원회의 이런 조정 제도를 좀 더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조정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조정 전문가들이 하는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조정 범위를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정 제도에서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원화청 간의 노사 갈등 이런 거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화물연대 파업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는 아닙니다. 노사 분쟁이죠. 근데 이런 노사 분쟁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동위원회는 모든 노사 분쟁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제도는요, 노사 양측에게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뭔가 교섭을 촉진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서비스는 모든 노동 분쟁의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더 전문화하고 조정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제도, 또 노동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사적 조정도 활성화해서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그런 관행을 좀 확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노사 분쟁,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노사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는 장기화된 노사 분쟁에 대해서는 노사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한 중요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장기 노사 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정으로 당연히 해결이 안 됐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기 노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 노사정 그 사회적 그 대화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이런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전문가들도 지원하고 그 노사가 그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는 이런 좀 더 좀 폭넓은 그 분쟁 해결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노사 분쟁을 그 대화 타입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론도 단체 교섭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라든가 그 노사협의 이런 다양한 방법도 그 활용을 하고 노동 분쟁 그 해결 지원 시스템도 그 강화를 해서 노사가 그 노사 갈등을 대화 타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 제도적인 그 개선을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그 과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대화 타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사관계 관행을 확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그 노동개혁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그 노동시장과 그 노사관계 여건에 맞는 그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그 저의 생각이고 이런 그 개혁 과제에 대해서 노사정 이 머리를 맞대서 그 노동계와 경영계가 그 주장하는 개혁 과제를 포함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런 그 노동 개혁 과제가 좀 타협점을 그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